믿을 건 하나도 없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한국에서 당한 충격적인 일.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흥분하는 걸까요? 프랑스 여고생의 수학여행에서 벌어진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클라라입니다. 프랑스 리옹 외곽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18살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도밭 풍경은 늘 한결같지만 제 마음속은 오래전부터 갈라져 있었어요. 클라라, 짐 다 챙겼어? 엄마의 목소리에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네, 다 챙겼어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있는데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학교 수학여행인데 다들 설레는 와중에 저만 불안했죠. 그건 엘로디 때문이었어요. 한때 제 가장 소중한 친구였던 엘로디. 초등학교 때부터 16살까지 우리는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모든 비밀을 나누고 모든 꿈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작년 겨울 모든 게 깨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아이 이야기를 엘로디에게 털어놓았는데 다음 날 학교에 가보니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림 속에서 알게 된 사실은 엘로디가 그 소문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었죠. 미안해, 재미로 그런 건데. 엘로디의 가벼운 사과에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후로 저는 누구도 깊이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 친구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죠. 그런 제게 서울 수학여행이 찾아왔어요. 학교에서 1년에 한 번 특별한 도시로 떠나는 여행이었죠. 선생님들은 아시아의 역동적인 도시, 미래와 전통이 공존하는 곳이라며 들떠 있었어요. 반 아이들도 모든 것에 흥분했고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서울이 어떤 곳이든 사람은 다 똑같아. 짐을 싸면서 되뇌었습니다. 도시가 어디든 결국 사람들은 겉으론 친절해도 마음속엔 계산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날 밤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봤어요. 서울은 어떤 도시일까? 잠시 호기심이 일었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수업의 연장일 뿐이야. 감정은 배제하고 그저 공부하듯 보고 올 거야. 다음 날 아침 샤를 드골 공항에서 우리 반 아이들은 들떠 있었지만 저는 조용히 책을 읽었어요. 소피가 옆에 앉아 계속 말을 걸었죠. 소피는 이번 학기에 전학 온 아이로 항상 밝고 친절했지만 저는 늘 경계했어요. 정말 기대돼. 서울에서 뭐 하고 싶어? 소피의 질문에 글쎄, 그냥 구경하겠지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소피는 제 냉담한 반응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죠. 비행기가 이륙하며 프랑스의 땅이 작아지는 걸 지켜봤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마음속 벽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도 쉽게 믿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서울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높은 천장, 유리와 금속이 어우러진 공간이 미래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모든 것이 반짝이고 있었죠. 와, 정말 깨끗해. 소피의 감탄에 저도 동의했어요. 파리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입국 심사도 자동화 시스템 덕에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출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한국인 가이드 지민 씨는 완벽한 프랑스어로 인사했어요. 파리에서 3년간 유학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안내해 드릴 수 있답니다. 버스로 이동하며 창밖 서울 풍경을 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도로는 깨끗했죠. 소피는 연신 사진을 찍으며 들떠 있었습니다. 클라라, 저기 봐. 한강이래. 소피가 가리키는 곳에 도시를 가로지르는 넓은 강이 보였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물결이 아름다웠지만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도시는 멋져도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호텔 체크인 후 방에 들어서자 소피는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와, 도시 전체가 보여. 20층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빌딩 사이로 흐르는 차량들의 불빛이 첫날 일정은 성수동 투어였어요. 지민 씨의 설명으로는 성수동은 한때 공장지대였다가 지금은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변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공장 건물들이 세련된 카페와 편집숍으로 변신해 있었어요. 이곳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낡은 공장들 뿐이었어요.
젊은 예술가들이 모이면서 변화했죠. 지민 씨의 설명을 들으며 벽화가 그려진 건물들과 독특한 간판들을 구경했어요. 성수동 골목을 걸으며 커피를 마시는데 저도 모르게 여긴 뭔가 다를지도 몰라라고 중얼거렸어요. 소피가 뭐가 달라? 라고 물었고 저는 그냥 프랑스와 많이 다르다고라며 무심한 척했죠. 한 로스터리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한국 커피는 어때? 소피의 질문에 솔직히 맛있네. 생각보다 훨씬이라고 답했어요. 쓴맛과 신맛의 균형이 완벽했거든요. 카페를 나와 다시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모두 개성 있는 패션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건 아무도 다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여기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해도 비난받지 않나 봐요. 제 말에 지민 씨가 맞아요. 특히 성수동은 창의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해가 지자 성수동은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줬어요. 조명이 켜지고 작은 공연장에서 어쿠스틱 기타 소리가 흘러나왔죠. 리옹의 작은 마을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여기선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심이 있었어요.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순 없으니까요.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소피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 클라라. 내가 커피 마시는 모습이 정말 예뻐. 제가 무심코 미소 짓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경계심이 잠시 내려간 순간이었나 봐요. 방에 돌아와 오늘을 되돌아봤어요. 성수동의 자유로운 분위기, 커피 향기, 사람들의 열린 마음이 신선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게 진짜 서울일까? 아니면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가면일까?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은 성수동을 더 둘러본 뒤 경복궁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한국식 조식을 먹었는데 김치는 처음엔 매워서 놀랐지만 두 번째부턴 중독성 있는 맛이 느껴졌어요. 오전의 성수동은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카페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고 골목마다 벽화와 그래피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사진 전시장에 들어갔는데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갤러리를 나와 골목을 걷던 중 소피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 내 안경이 떨어져서 렌즈가 빠졌어. 소피의 안경은 완전히 부러져 있었고 당황한 소피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봐라며 걱정했죠. 저는 본능적으로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곧 부끄러워졌어요. 소피의 근시는 심각해서 안경 없이는 거의 앞을 볼 수 없었거든요. 지민 씨가 재빠르게 가까운 안경점을 찾아냈어요. 5분 거리에 있는 현대적인 안경점에 도착했고 안경사는 영어로 소피와 대화하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놀랍게도 10분 만에 시력 검사가 끝났고 30분 후에는 새 안경이 완성됐어요. 가격도 프랑스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소피는 와, 완전 선명해. 이렇게 빨리 만들어주다니 믿을 수 없어라며 기뻐했죠.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아무도 소피를 비웃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모두가 진심으로 도와주려 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누군가는 조심하지 그랬어라며 비꼬았을 텐데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도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클라라. 소피가 갑자기 말했어요. 놀라서 왜? 라고 물었죠. 소피는 내가 가장 먼저 안경 찾는 것을 도와줬잖아. 다른 애들은 그냥 구경만 했는데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도왔다고요? 그저 반사적으로 움직인 건데. 그래도 부정하진 않았어요. 별거 아니야. 이상하게도 소피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었어요. 채소의 신선함과 고추장의 매콤함이 조화로워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경복궁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죠. 버스 안에서 문득 생각했어요. 소피가 프랑스에 전학 왔을 때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얼굴로만 봤었는데 소피는 제가 냉담해도 계속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소피처럼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만난 건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복궁 앞에 도착하자 웅장한 광화문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4층 건물 높이의 문과 양쪽의 해태 조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이 떠올랐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경복궁은 1395년에 지어진 조선 왕조의 메인 궁궐이에요. 지민 씨가 설명했어요. 지금 건물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이후 복원된 것이지만 원래의 설계와 정신을 살렸답니다. 입장 전 우리는 한복을 입기로 했어요. 다양한 색상의 한복이 있는 대여점에서 저는 연보라색 치마와 옅은 분홍색 저고리를 골랐습니다. 한복을 입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거울 앞에 서자 마치 수백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았어요. 와, 클라라. 너 정말 아름다워. 소피의 말에 부끄러웠지만 이런 진심 어린 칭찬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입고 경복궁에 들어서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넓은 마당과 정교한 목조 건물들 사이로 걸으며 바람에 치마가 흩날리는 순간 서울의 번잡함도 프랑스에서의 상처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근정전이라고 해요. 국왕이 외국 사신을 접견하거나 중요한 행사를 열던 곳이죠. 지민 씨의 설명을 들으며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계단 위에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궁궐을 거닐며 한국 역사 이야기를 들었어요. 왕과 왕비의 생활부터 궁녀들의 일상까지 지민 씨의 설명은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았습니다. 소피는 계속 저를 카메라 앞으로 끌어당겼어요. 클라라, 여기서 한 장 더. 이 배경이 너무 예뻐.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니는 이 순간이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경회루라는 연못가를 지나다 그림 그리는 노인을 만났어요. 노인은 우리에게 그림을 선물하고 이름을 한글로 써주셨습니다. 전혀 모르는 외국 학생들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궁궐을 나오기 전 소피가 찍어준 사진에서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믿고 편히 웃는 게 오랜만이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이 여행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한복을 돌려주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제 안에서 차가운 벽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며 소피가 한복 입은 거 어땠어? 라고 물었고 저는 정말 특별했어. 평소에 내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라고 솔직히 답했어요. 소피는 가끔은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것도 좋을 때가 있지라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상처받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우리는 광장시장으로 향했어요. 지민 씨에 따르면 1905년부터 시작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버스에서 지민 씨가 특히 마약 김밥이라는 게 있는데 하자 누군가 마약이요? 라고 놀라 물었고 모두가 웃었어요. 중독성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한 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서 붙여진 이름이죠. 시장은 아침임에도 활기찼어요. 좁은 골목마다 다양한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고 구수하고 달콤하고 매콤한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에서 마약 김밥을 맛봤어요. 한 입 먹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달고 매콤하고 고소한 맛이 한꺼번에 느껴져 정말 이름값을 했어요. 시장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음식들이 우리를 유혹했어요. 녹두전, 떡볶이, 빈대떡. 막걸리 대신 식혜라는 달콤한 음료와 함께 먹었는데도 그 조합은 완벽했습니다. 음식 골목을 지나 옷과 액세서리를 파는 구역으로 갔어요. 소피는 예쁜 팔찌를 흥정해 20% 할인받았고 저는 파란 꽃무늬 도자기 반지대를 샀어요.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는 순간 제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지갑이 없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마약 김밥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았을 때였어요. 진정해, 클라라. 같이 찾아보자. 소피가 제 손을 잡았고 지민 씨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복잡한 시장 골목을 되돌아가며 바닥도 살피고 가게마다 물어봤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죠. 김밥 가게로 돌아왔을 때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오셨어요. 손에는 제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학생 거 맞지? 그 말뜻을 통역 없이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네, 제 지갑이에요. 기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민 씨의 설명으로는 다른 손님이 발견해서 가져다 줬고 아주머니가 우리가 외국 학생들인 걸 기억했다고 했죠.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한 장도 빠지지 않았어요. 울컥했습니다. 자신의 장사도 잠시 미루고 누군가를 돕는 순수한 선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마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어설픈 한국어로 말하자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웃으셨죠. 그 순간 이곳 사람들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표면적 친절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온기였습니다. 시장을 구경하며 또 하나 놀란 건 이렇게 북적이는 곳인데도 거리에 쓰레기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쓰레기를 챙기고 자리를 깨끗이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떡이라는 달콤한 팬케이크를 맛보고 시장을 나오는 길, 소피가 지갑 찾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솔직히 놀랐어. 프랑스였다면 이미 돈은 다 빠져나갔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피는 모든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 클라라라고 말했고 제가 대꾸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손에 든 도자기 반지대가 햇빛에 반짝이는 걸 보며 잃어버렸다가 찾게 된 지갑처럼 저도 무언가를 되찾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청계천이었어요. 지민 씨의 설명으로는 서울 중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으로 1960년대 복개되었다가 2005년 복원 프로젝트로 다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청계천으로 걸어가며 서울의 분주한 도심을 체험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를 연상시켰지만 더 정돈되고 깨끗했습니다. 분수 광장이라는 청계천 시작점에 도착했어요. 계단식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인공폭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도시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8차선 도로 옆인데도 청계천은 놀랍도록 평화로웠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양쪽으로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죠.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물속 팔석담이라는 돌들을 구경했어요. 각기 산, 강, 들 같은 자연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다리 밑으로 지나가며 벽화도 감상했어요. 각 다리마다 독특한 디자인과 역사가 있었죠. 와, 여기 정말 깨끗하다.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프랑스 강변과 비교하면 차이가 컸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고 물도 맑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쓰레기는 꼭 가져가거든요. 공공장소에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지민 씨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엔 의문이 생겼어요. 왜일까? 해가 지자 청계천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물에 반사된 빛이 춤추고 다리와 건물의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밤의 청계천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많네요. 소피의 말처럼 늦은 시간인데도 여자들과 아이들이 자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예요. 밤에도 여성들이 혼자 다닐 수 있죠. 지민 씨의 말에 놀랐어요. 우리 마을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청계천의 물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곳 사람들은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제 안에 오래된 질문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엘로디에게 배신당한 후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 믿어왔는데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 믿음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잠시 혼자 시간이 필요해 뒤처졌고 물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봤어요. 물은 끊임없이 흐르면서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죠.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그럴까요? 저도 변할 수 있을까요? 클라라, 괜찮아? 소피가 와서 물었고 저는 응, 그냥 생각이 좀이라고 대답했어요. 소피는 더 묻지 않고 그냥 제 옆에 서서 함께 물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내일은 한강에 가볼 거야. 자전거도 탈 수 있대. 소피의 말에 저도 기대되라고 솔직하게 대답했고 소피는 환하게 웃었어요. 청계천에서의 마지막 순간 물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프랑스에서 왔을 때와 같은 얼굴이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덜 경직된 걸까요?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지민 씨가 한강의 역사를 설명했어요. 한강은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으로 한국 역사와 함께해왔어요. 예전엔 교통로이자 생활용수원이었고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바뀌었어요. 빌딩들이 물러가고 탁 트인 강변이 나타났습니다. 와, 저게 한강이구나. 소피의 말처럼 정말 넓었어요. 강 양쪽으로 공원이 펼쳐져 있고 멀리 산들이 보였죠. 평일 오후였지만 한강공원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피크닉 즐기는 가족들, 운동하는 사람들. 도시 속 자연이 만든 여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선 자전거를 빌릴 수 있어요. 지민 씨의 안내로 모두 자전거를 빌렸어요. 저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서 기대됐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를 따라 달리며 바람을 맞았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강물과 강 건너편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장관이었습니다. 저기 봐, 클라라. 저게 반포대교래. 소피가 가리킨 웅장한 다리는 밤에 음악에 맞춰 분수쇼를 한다고 했어요. 무지개 분수라고 불린대. 저도 그거 보고 싶다며 신이 났죠. 중간에 쉬면서 소피가 클라라, 너 웃는 모습이 좋아 보여라고 말했어요. 부끄럽게도 저도 모르게 계속 미소 짓고 있었나 봐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 소피 말이 맞았어요. 서울에 온 지 며칠 안 됐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경계심은 있었지만 그 벽이 조금씩 낮아지는 걸 느꼈어요. 자전거 여행을 계속하며 한강의 다리들을 지났어요. 각각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다리들 중 마포대교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리 난간의 작은 조명들이 밤이 되면 아름답게 빛난다고 했어요. 해가 지고 노을이 한강 위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장관을 보기 위해 자전거를 세우고 강변에 앉았어요. 붉은 하늘, 반짝이는 강물, 도시의 소음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물든 강물 앞에서 용기가 솟았어요. 소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사실은 예전에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한 적 있어. 소피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엘로디와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비밀을 공유했던 친구가 어떻게 그것을 퍼뜨렸는지, 그 후로 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엔 나를 멀리했구나. 소피가 말했고 저는 미안해. 너는 잘못한 게 없는데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소피는 따뜻하게 웃으며 괜찮아. 이해해. 배신감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니까라고 말했어요. 잠시 후 소피가 하지만 클라라, 한 사람이 내게 상처 줬다고.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외로울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항상 거리를 두고 경계하는 삶은 너무 지치고 외로웠지만 또 상처받는 게 두려웠죠. 난 내 편이야. 소피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서울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나쁜 건 아니야. 순간 마음이 무너졌어요. 두려워서 꾹꾹 눌러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소피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 따뜻함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고마워, 소피. 겨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소피는 그저 웃었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미 깊은 이해가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한강의 노을이 짙어졌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서울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제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준 특별한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전거를 반납하고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상처는 여전히 있지만 이제 그것이 제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을 믿는 건 위험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호텔 창문을 열자 맑은 하늘이 펼쳐졌어요. 짐을 정리하며 지난 며칠을 돌아봤습니다. 성수동, 경복궁, 광장시장, 청계천, 한강. 모든 순간이 선명했어요. 오늘 일정은 북촌 한옥마을 관광과 저녁에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하루였죠. 북촌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지민 씨가 북촌은 북쪽 마을이라는 뜻으로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했어요. 전통 한옥이 밀집한 곳으로 지금도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답니다라고 설명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현대적 서울 도심에서 몇 분 거리인데 시간이 멈춘 듯 했죠. 기와 지붕을 얹은 한옥들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한 한옥 내부를 구경했어요. 나무 기둥과 마루,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 모든 것이 자연과 조화를 이뤘습니다. 한옥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요. 온돌이라는 바닥 난방 시스템이 있거든요. 수백 년 전에 이런 기술이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북촌 골목에서 소피와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죠. 더 이상 경직된 표정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열린 만큼 얼굴도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점심으로 한정식을 먹었어요. 이제는 젓가락 사용이 익숙해졌고 김치의 매운맛도 즐길 수 있게 됐죠. 오후에 햇살이 한옥 지붕 너머로 쏟아지는 걸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시간. 이곳에서 보낸 며칠이 제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클라라, 무슨 생각해? 소피가 물었고 솔직히 누군가를 믿는 건 위험할 수 있지만 믿지 않고 사는 건 더 외로운 일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소피는 환하게 웃었어요. 맞아. 그리고 넌 이미 변하고 있어. 처음 만났을 때의 클라라라면 내게 이런 말 절대 안 했을 거야. 맞아요. 프랑스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탔을 때의 저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따뜻함과 배려는 제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었어요. 북촌 언덕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현대적 고층 빌딩과 전통 기와 지붕이 공존하는 풍경. 그 조화로움이 제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았어요. 다름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상처와 치유, 불신과 믿음이 같은 마음에 있을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을 한 번 더 내려다봤어요. 도시 전체가 발 아래 펼쳐졌고 끝없이 이어진 도시, 한강, 주변의 산들이 장관이었습니다. 여기 사랑의 자물쇠 있대. 소피가 가리킨 곳에 수천 개의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며 자물쇠를 걸고 열쇠는 버린대. 사랑을 믿는 행동,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겠죠. 작은 자물쇠를 사서 클라라와 소피, 영원한 친구라고 적어 함께 걸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우리 계속 친구로 지낼 거지? 라는 소피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물론이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변했다는 것을.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지민 씨가 서울에서의 시간이 어땠나요? 뭐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라고 물었고 제 차례가 됐을 때 서울의 사람들이요. 그들의 따뜻함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소피와 마지막으로 한국을 바라봤어요. 정말 특별한 여행이었어. 소피의 말에 저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라고 대답했죠.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지만 제 마음속에 켜진 불빛은 계속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다시 사람을 믿을 용기를 가르쳐준 곳, 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준 장소였습니다. 지난 며칠을 떠올렸어요. 성수동의 자유로움, 안경점에서 본 도움의 손길, 경복궁에서 한복 입고 느낀 새로운 나, 광장시장에서 지갑을 돌려받은 감동, 청계천의 평화로움, 한강에서의 진심 어린 대화, 북촌에서 깨달은 공존의 아름다움. 모든 순간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결심했어요. 다시 사람을 믿기로. 물론 엘로디와의 상처는 여전히 있겠지만 소피처럼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누군가를 믿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믿는 쪽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수학여행은 끝났지만 제 마음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행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소피에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정말. 소피는 뭐가? 라고 물었고 제 대답은 내가 다시 믿을 수 있게 해줘서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위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서울은 이제 멀어졌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제 안에 깊이 남을 거예요.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제 저는 그 너머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소피처럼, 지민 씨처럼, 마약김밥 아주머니처럼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일기장에 적었어요. 서울에서 배운 것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지만 그 위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진정한 연결, 진실된 우정, 그리고 함께 나누는 기쁨이다. 소피는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다시 프랑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이전과는 다른 제가 될 거예요.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 그곳에서의 경험이 제게 준 선물을 간직한 채로. 그렇게 제 서울 여행은 끝이 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믿고, 다시 웃고, 다시 연결되는 삶. 서울이 가르쳐준 그 소중한 교훈을 안고 저는 미래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곳에서 느낀 다른 감정들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 경험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 경험들이 모여 우리를 더 아름답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좋은 경험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